2부 1장. 올해 여름은 미익이 기억하고 있는 어느 때와도 달랐다. 자신에게 생각이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느낌이 있었다. 미익은 계속해서 흥분 상태였다. 아침마다 어서 빨리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밤이면 다시 자야 하는 것이 지옥처럼 싫었다. 미익은 아침을 먹자마자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으며 밥 먹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다. 미익은 렐프를 태운 손수레를 끌고 버번은 뒤에서 따라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작정 이리저리 쏘다녔다. 미익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느라고 분주했다. 문득 고개를 들면 어느새 멀리 모르는 동네에 와 있곤 했다. 어쩌다가 길에서 비릴과 마주쳤을 때도 생각에 빠져 있느라 그가 팔을 잡았을 때야 알아차릴 정도였다. 이른 아침은 선선했고 길 위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낮이면 하늘은 지글거리며 뜨거웠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뜨고 있으면 아팠다. 미익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은 자주 얼음, 눈 생각과 섞여버렸다. 때론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다. 스위스에 갔는데 산들은 눈으로 덮여있고 차고 푸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다. 싱어 씨가 함께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것이었다. 캐롤 룸바드는 미국의 영화 배우네요. 캐롤 룸바드나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어온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함께 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스케이트를 탈 것이고 싱어 씨가 얼음 속으로 빠지면 미익은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 속에 뛰어들어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었다. 미익의 마음속에서 늘 진행되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였다. 대개 미익은 한참 동안 걸어간 뒤 버브와 렐프를 그늘진 곳에 세웠다. 버브는 착한 아이였고 미익은 그런 동생을 잘 훈련시켰다. 버브에게 렐프의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버브는 두세 블록 떨어진 곳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도 놀지 않았다. 버브는 손수레 주위에서 혼자 놀았기 때문에 미익은 동생들을 두고 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미익은 도서관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거나 근처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생각을 했다. 돈이 있으면 브레넌시의 카페에서 담배를 사거나 밀키웨이 초콜릿 바를 사 먹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값을 깎아 10센트 대신 3센트를 받았다. 미익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음악이 있었다. 때로는 혼자 걸어가며 낮게 콧노래를 불렀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노래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미익의 생각 속에는 갖가지 종류의 음악이 들어있었다. 어떤 노래들은 라디오에서 들은 것이고 어떤 노래는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옛날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동생들이 잠드는 밤이면 미익은 자유로웠다. 그때가 제일 중요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어두울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미익은 저녁을 먹자마자 다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혼자 밤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물으면 그럴듯하게 둘러대곤 했다. 그러나 대개는 누가 부르면 못 들은 척 달아났다. 아빠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했다. 아빠의 음성에는 미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미익의 아빠는 동네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키가 컸다. 그러나 음성은 매우 친절하고 조용해서 그가 말할 때면 사람들은 놀랐다. 미익은 아무리 급해도 아빠가 부르면 멈추어야 했다. 올해 여름 미익은 아빠에 대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아빠를 독립된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빠는 자주 미익을 불렀고 그러면 아빠가 일하는 앞방으로 가 한동안 옆에 서 있곤 했다. 그러나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도 미익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익은 갑자기 아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므로 왜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그 이후 미익은 아빠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으며 더 어른스러워진 듯 느꼈다. 8월 말의 어느 밤 미익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다. 9시까지 그 집에 가 있어야 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몰랐지만 꼭 그래야만 했다. 아빠가 불러 앞방으로 갔다. 아빠는 작업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웬일인지 그 자리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작년에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빠는 페인트 공이고 목수였다.
매일 아침 동트기 전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다. 밤에는 가끔 부업으로 벽시계들을 만지작거렸다. 몇 번이나 깨끗한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종일 책상에서 혼자 일할 수 있는 보석 상점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다. 이제 목수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자 아빠는 집 앞에 이런 간판을 붙였다. 벽시계와 손목시계 싸게 수리함. 그러나 아빠는 시계 수리공처럼 보이지 않았다. 시내에서 일하는 그들은 피부가 검고 약삭빠르며 키가 작은 유대인들이었다. 아빠는 작업대에 앉기에는 너무 덩치가 컸고 큰 골격이 느슨하게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빠가 믹을 쳐다봤다.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닌 걸 알 수 있었다. 그냥 믹에게 몹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어떤 식으로 말을 시작할지 생각해보려 했다. 그의 길고 여인 얼굴에 갈색 두 눈은 너무 컸고 머리칼이 남아있지 않은 창백한 대머리는 벌거벗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쳐다봤다. 믹은 급했다. 그 집에 9시 정가까지 가야 했고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아빠는 딸이 서두르는 걸 알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너한테 줄 게 있다. 얼마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걸 하렴. 외롭고 말이 하고 싶어서 딸에게 10센트나 20센트를 줄 필요는 없었다. 그는 수입에서 일주일에 2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용돈만 썼다. 지금 맥주 2병이 의자 옆 바닥에 있었다. 한 병은 비었고 또 한 병은 금방 딴 것이었다. 그는 맥주를 마실 때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좋아했다. 아빠는 벨트를 만지작거렸고 믹은 눈을 돌렸다. 올여름 그는 아이처럼 용돈으로 5센트짜리 10센트짜리를 감추는 습관을 들였다. 때로는 구두 속에 때로는 벨트에 작은 틈을 내고 감췄다. 믹은 그 10센트를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동전을 내밀자 저절로 손을 벌려 받았다. 일이 너무 많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한 번도 수리해야 할 시계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일을 끝내면 자잘한 일들을 하며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밤이면 작업대에 앉아 낡은 스프링과 기계를 청소하며 잘 때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애썼다. 엉덩이를 다친 이후 일을 못하게 되자 그는 무엇이든 쉬지 않고 해야 했다. 오늘 밤에는 생각이 좀 많구나. 아빠는 맥주를 따르고 손등에 소금을 조금 뿌렸다. 소금을 핥고 한 모금 마셨다. 믹은 조급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아빠가 알아채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별한 말을 하려고 믹을 불렀던 건 아니었다.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싶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고 침을 삼켰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다. 침묵이 길어졌고 아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믹은 그때 아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오늘에야 알게 된 것이다. 벼랑과 믹은 아빠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외로웠고 늙었다. 자식들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함으로 가족에게서 단절되었다고 느꼈다. 외로워서 자식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너무 바빠서 이를 몰랐다.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아빠와 마주 앉아있는 동안 믹은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아빠는 시계 스프링을 집어들고 기쁨에 적신 붓으로 그것을 청소했다. 너 급한 거 안다. 그냥 불러본 거야. 아니요, 급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믹은 아빠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아빠는 청구수와 생활비에 대해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관리했더라면 형편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맥주를 마셨고 눈물이 고여 코를 셔츠 소매로 닦기도 했다. 그날 밤 믹은 오랫동안 아빠와 함께 있었다. 마음은 정말 조급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빠에게 마음속 생각들, 즉 무덥고 어두운 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밤들은 믹 혼자의 비밀이었고 긴 여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어둠 속을 믹은 혼자 걸었다. 동네에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았다. 밤이면 사방의 길들이 동네 길처럼 분명해졌다. 어떤 아이들은 어두워지면 낯선 곳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자애들은 어딘가에서 남자가 나타나 부부 사이라도 되는 듯 성기를 갖다 댈까 겁냈다.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바보였다. 조 루이스나 미국의 프로 권투 선수 조 루이스나 마운틴맨 딘 미국의 프로 레슬러, 그러니까 권투 선수나 프로 레슬러를 말합니다.
조 루이스나 마운틴맨 딩 같은 남자가 덤빈다면 미익도 달아날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고작 10kg 정도 더 나가는 남자라면 주먹으로 힘껏 친 뒤 계속 걸어갈 것이었다. 멋진 밤이었고 무섭다는 것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미익은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음악을 생각했다. 걸어가며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온 도시가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노래하는 아이가 믹 켈리라는 것을 모르면서 말이다. 미익은 이렇게 자유로운 여름밤 음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부자 동네를 걸어갈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 소리가 났다. 창들은 열려 있었고 놀라운 음악들이 들렸다. 미익은 얼마 가지 않아 자기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집 라디오에서 나오는지도 알게 되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흘러나오는 특별한 집도 있었다. 미익은 밤에 이 집의 어두운 마당으로 숨어들어 귀를 기울였다. 집 주위로 아름다운 관목들이 있어서 창가의 뜸불 아래 앉아있곤 했다. 그 음악이 끝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두운 마당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여름 내내 그건 미익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 세라 푸에르타 세노르, 이거는 스페인어로 문이 어딘가요? 라는 뜻이랍니다. 세라 푸에르타 세노르, 미익이 말했다. 아가메 우스테드 엘 파브로 세노리타, 이것은 스페인어로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뜻이라네요. 영리한 비버브는 즉시 대받았다. 스페인어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외국어로 말하면 왠지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닌 것처럼 느껴졌다. 개학한 뒤 매일 오후 미익은 새로운 스페인어 단어와 문장을 말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버브가 당황해했으므로 외국어로 말하면서 동생의 얼굴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그러자 버브는 곧 알아차렸고 누나가 말하는 것을 모두 흉내냈다. 배운 단어들을 기억해내기도 했다. 물론 그는 문장의 뜻을 몰랐지만 미익 역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문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익이 말하는 스페인어를 버브가 다 배우자 미익은 제멋대로 말을 만들어냈다. 버브는 곧 알아차렸다. 버브 켈러를 속일 수는 없었다. 난 이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인 척 할 거야, 미익이 말했다. 그래야 집을 잘 꾸몄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미익은 현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복도에 섰다. 파티를 열기 위해 하루 종일 미익과 버브와 포시어, 그리고 아버지는 복도와 식당을 장식했다. 낙엽과 등굴 식물과 조화용 빨간 종이를 썼다. 식당 벽난로 선반과 모자그리 뒤쪽 돌출 부분은 환하고 노란 잎사귀들로 꾸몄다. 벽과 펀처는 물과 과일즙, 향료에 설탕과 포도주 등을 섞어 만든 음료네요. 펀처를 놓을 식당에는 넝쿨을 길게 늘어뜨렸다. 벽난로에 늘어진 주름진 붉은 종이는 의자 뒤로도 늘어져 있었다. 이만하면 장식은 괜찮았다. 좋았다. 미익은 손으로 이마를 비비며 눈을 가늘게 떴다. 버브도 옆에서 따라했다. 파티가 잘 됐으면 좋겠어. 미익이 여는 최초의 파티가 될 것이었다. 미익은 겨우 몇 번 파티에 갔을 뿐이었다. 작년 여름에는 무도회에 갔었다. 그러나 산책이나 춤을 청하는 남자아이가 없었다. 미익은 과자와 음료수가 없어질 때까지 펀처 옆에 서 있다가 집으로 와버렸다. 이번 파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2시간 안에 미익에게 초대받은 아이들이 오면 파티는 떠들썩하게 시작될 것이었다. 어떻게 파티를 열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웠다. 직업학교에 다닌 직후부터 그 생각을 했었다. 고등학교는 멋진 곳이었다. 모든 것이 중학교와 달랐다. 미익도 헤이즐과 에타처럼 속기 과목을 택해야 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미익은 특별 허가를 받아 남학생처럼 기계 제작반을 택했다. 기술 과목과 수학과 스페인어는 흥미진진했다. 영어는 상당히 어려웠다. 영어 교사는 미너 선생이었다. 미너 선생은 $10,000를 받고 자기 두뇌를 유명한 의사에게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죽은 뒤 두뇌를 잘라보고 왜 머리가 좋은지 알게 될 거라고 했다. 그 선생은 필기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다. 존슨 박사와 동시대 사람으로 유명한 8명의 이름을 쓰시오.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 중에서 10줄을 인용하시오. 선생은 알파벳 순으로 출석을 불렀고 성적표를 펴놓고 수업을 했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 해도 그녀는 꼴볼견이었다. 스페인의 선생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빵을 포장하지 않은 채 들고 간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길에 서서 빵으로 가로등을 치며 말한다고도 했다. 또 프랑스에는 물이 없고 포도주뿐이라고도 했다. 지급학교는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복도를 걸어다녔고 점심시간에는 체육관 주위를 맴돌았다. 오래지 않아 미기 걱정했던 일들이 생겼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함께 다녔는데 모두들 소속된 집단이 있는 듯했다. 미 또 한두 주일 안에 복도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말을 나눴지만 그뿐이었다. 미익은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사귀고 싶은 애들과 어울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기서는 달랐다. 첫 주 동안 미익은 혼자 복도를 걸으며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음악을 생각하는 것만큼 골똘하게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 두 가지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다 드디어 파티를 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익은 초대할 사람들을 엄선했다. 중학생과 12살 아래는 제외했다. 13살과 15살 사이의 아이들만 초대했다. 초대한 아이들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알고 지냈다. 이름을 모르면 물어서 알아냈다. 전화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전화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초대했다. 미익은 전화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버브가 옆에서 통화를 듣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 나 미켈리야. 아이들이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했다. 토요일 밤 8시에 댄스 파티를 열려고 해. 너를 초대하는 거야. 난 사가 103번지 아파트 A에 살아. 아파트 A라는 말은 전화로 그럴듯하게 들렸다. 대부분 좋아하면서 오겠다고 했다. 한두 명의 짓궂은 남자애들은 어시대며 미익의 이름을 몇 번이나 물었다. 어떤 아이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널 모르는데? 미익은 늘른 대받았다. 됐어, 꺼져. 그 잘난 척을 하는 남자애를 제외한 10명의 남학생과 10명의 여학생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었다. 이건 진짜 파티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어떤 파티보다 더 멋지고 특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익은 복도와 식당을 둘러보았다. 모자거리 옆에는 넓고 지저분한 얼굴이라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익은 그 앞에 섰다. 엄마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옛날 남북전쟁 당시 소령이었는데 전사했다. 어떤 아이가 이 사진에 안경과 수염을 그려 넣었는데 연필 자국을 지었지만 얼굴이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미익은 그 사진을 넓고 지저분한 얼굴이라고 불렀다. 그 사진은 3개를 넣을 수 있는 액자의 중앙에 있었다. 양옆에는 그의 아들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들은 버버 또래로 보였다. 제복을 입고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도 오래전에 전사했다. 이 사진 파티 때는 뗄까봐 평범해 안 그래? 몰라, 버버가 말했다. 우리 평범한 거야 누나? 난 아니야. 미익은 사진을 모자거리 아래 넣었다. 장식들은 근사했다. 징어씨가 집에 오면 기뻐할 것이었다. 방마다 비어있고 조용한 듯했다. 식탁은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되었다. 식사가 끝나면 파티를 시작할 것이었다. 미익은 과자와 음료를 살피러 부엌으로 갔다. 다 괜찮을 것 같아? 포시에게 물었다. 포시는 비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다과는 스토브 위에 있었다. 땅콩부트와 잼 바른 샌드위치와 초콜릿 과자와 과일 주스 샌드위치는 젖은 행주로 덮여 있었다. 미익은 들여다보기만 하고 건드리지는 않았다. 마음번은 말했겠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포시가 말했다. 난 집에 가서 저녁 차려놓고 다시 올 거야. 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다과를 멋지게 대접해야지. 그리고 9시 30분에는 여기서 나가야겠어. 토요일 밤이잖아. 하이보이와 윌리와 나는 우리들만의 계획이 있거든. 물론이지. 미익이 말했다. 파티가 제대로 시작될 때까지만 도와줘. 미익은 참지 못하고 샌드위치 한 개를 잡았다. 그런 뒤 버버를 포시와 남겨두고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미익은 입을 드레스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다. 헤이즐과 에타는 자기들은 파티에 안 오는 걸로 알고 고맙게도 제일 좋은 드레스를 빌려주었다. 에타의 길고 푸른 얇은 실크 이브닝 드레스와 흰색 구두와 모조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 모양 머리 장식도 있었다. 옷들은 화려했다. 그 옷을 입은 미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늦은 오후 길고 노을한 햇빛이 창으로 비쳐 들어왔다. 파티를 위해 차려입는데 2시간이나 걸린다면 지금부터 입어야 했다. 고급 옷을 입을 생각에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다.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 낡은 반바지와 셔츠를 벗고 수도문을 틀었다. 뒤꿈치와 무릎과 특히
팔꿈치의 거친 부분을 문질렀다. 오랫동안 목욕을 했다. 미익은 벗은 채로 가운데 방으로 뛰어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실컷 속옷을 입고 실컷 스타킹을 신었다. 멋을 내리고 에타의 브래지어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입고 구두를 신었다. 이브닝 드레스는 처음이었다.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키가 너무 커서 드레스는 발목에서 껑충 올라와 있고 구두는 너무 작아 발이 아팠다. 소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기는 얼간이로 보이던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다. 머리 모양을 6가지로 바꿔보았다. 뻣뻣하고 짧은 머리가 말썽이어서 앞머리를 적셔 세 갈래로 커를 말았다. 끝으로 머리에 모조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입술 연지를 칠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그런 뒤 영화 배우처럼 턱을 들고서 눈을 반쯤 감았다. 얼굴을 천천히 돌려보았다. 미익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자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믹 켈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파티가 시작되려면 2시간이 더 있어야 했다. 너무 일찍 차려입어서 식구들이 볼까 부끄러웠다. 다시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드레스를 구길까봐 앉을 수 없어 한가운데 섰다. 주위 벽들이 흥분하여 조여오는 듯했다. 그녀는 예전의 믹 켈리와 자신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으며 이 파티가 일생을 통해 가장 멋진 일이 될 것임을 알았다. 와, 펀치다. 드레스 너무 예쁘다. 정말 너 그 삼각형 46을 풀었다고? 좀 비켜줘 지나가게. 아이들이 몰려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은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혔다. 날카로운 음성과 부드러운 음성이 동시에 들리다가 하나가 되어 크게 울렸다. 아름답고 긴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들이 몰려 서 있었고 남자애들은 꼭 끼는 깨끗한 바지나 학군단 제복 또는 검정색 새 가을 양복을 입고 서성거렸다. 너무 소란스러운 미익은 아이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했다. 미익은 모자거리 옆에 서서 파티 전체를 살폈다. 우리 모두 무도의 카드를 집어서 자기가 함께 산책하고 싶은 사람 카드에 이름을 쓰자.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 아무도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애들의 펀치를 담은 그릇 주위에 몰려들어서 식탁과 능쿨 식물들은 보이지도 않았다. 아빠의 얼굴만 소년들의 머리 위로 보였는데 그는 작은 종이컵에 주스를 따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모자거리 옆에 사탕 단지와 손수건 2개가 놓여 있었다. 여자아이 2명이 그날이 미익의 생일인 줄 알았던 거다. 미익은 고맙다고 했다. 자기가 14살이 되려면 8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선물을 풀었다. 모두들 깨끗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향긋한 냄새가 났다. 남학생들은 기름 바른 머리를 말끔하게 빗었다. 색깔이 다른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들이 화려한 꽃다발 같았다. 시작은 훌륭했다. 이 파티의 시작은 좋았다. 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혈통이야. 그리고 난 독일 혈통이야. 미익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무도의 카드에 대해 말하고 식당으로 갔다. 모두 복도에서 몰려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씩 카드를 집어 벽에 기댔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 조용함. 소년들은 벽 한쪽에 함께 서 있는 소년들은 벽 한쪽에 함께 서 있고 소녀들은 맞은편에 서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모두들 말을 하지 않았다. 소년들은 카드를 든 채 여자애들을 보았다. 방 안은 매우 조용했다. 소년들이 무도의 파트너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견디기 힘든 침묵은 점점 더 심해졌고 파티 경험이 없는 미익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소년들이 서로 쿡쿡 찌르며 말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은 기덕거렸다. 그들은 소년들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인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견디기 힘든 침묵은 사라졌지만 초조하고 예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잠시 후 한 소년이 들로레스 브라운이라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년이 들로레스의 카드에 자기 이름을 쓰자마자 다른 소년들도 즉시 들로레스에게 몰렸다. 들로레스의 카드가 다 찾아 소년들은 멜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 갔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중단됐다. 다른 소녀 1~2명이 2개의 신청을 더 받았고 파티를 주관하는 미익에게는 3명의 소년들이 신청했다. 그게 전부였다. 모두들 식당 주변과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소년들은 펀치 그릇 주위에 모여 서로 뽐내고 싶어 했다. 소녀들은 물러서서 즐거운 척 큰 소리로 웃었다. 소년들은 소녀들을 생각했다.
방 안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미익은 그때 해리 비노비치를 눈여겨보았다. 옆집에 살고 있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가 2살 위이었지만 그보다 미익이 더 빨리 자랐다. 둘은 여름이면 길가 풀밭에서 씨름도 하고 끝까지 힘을 겨루기도 했다. 해리는 유대인 소년이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머리칼은 엷은 갈색이었고 뻣뻣했다. 그는 오늘 저녁 단정한 차림이었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깃을 달린 파나마 모자를 모자거리에 걸었다. 미익이 그를 눈여겨본 것은 복장 때문이 아니었다. 늘 쓰고 다니는 뿔테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얼굴은 달라 보였다. 그는 한쪽 눈 위에 빨간 다래끼가 나서 앞을 보려면 새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야 했다. 다래끼 난 부분이 아픈 듯 길고 마른 손으로 자꾸 눈을 만지고 있었다. 펀치를 달라고 할 때는 종이컵을 미익의 아빠 얼굴에 바싹 내밀었다. 안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불안했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혔다. 그는 미익에게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미익이 여는 파티였기 때문이었다. 펀치가 바닥났다. 아빠는 미익이 당황할까 걱정했고 엄마와 다시 부엌으로 가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 어떤 아이들은 현관 앞과 길에 나와 있었다. 미익은 밖에 나와 서늘한 밤공기 속에 있는 것이 기뻤다. 덥고 환한 집안에 있다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가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미익은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다. 보도 가장자리라 어두운 길에 이웃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피트와 스크웰스, 베이비, 스페어립스 모두 버브보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12살이 넘는 아이들까지 모여 있었다. 모르는 애들도 있었는데 파티가 열리는 것을 알고 몰려온 것이었다. 미익 또래들도 있었고 나이 든 애들도 있었다. 그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미익과 그 애들이 서로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저분한 아이들은 반바지나 무릎 아래를 졸라매는 바지 혹은 낡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파티를 구경하려고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렸다. 그들을 보며 느낀 것은 2가지였다. 하나는 슬픔, 또 하나는 경고 같은 것이었다. 너와 파트너가 되었는데 해리 미노비치가 카드를 잃는 것처럼 말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을 미익은 알고 있었다. 아빠가 베란다로 나와 휘파람을 불었다.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래, 미익이 말했다. 나가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 가까운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긴 드레스를 입은 미익은 호사스러운 기분이었다. 미익, 켈리, 좀 봐라. 어둠 속에서 누가 소리쳤다. 쟤 봐. 못 들은 것처럼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소리친 아이는 스페어립스였다. 녀석을 언젠가는 붙잡고야 말리라. 미익과 해리는 어두운 길을 빠르게 걸어 다른 블록으로 돌아섰다. 몇 살이야? 미익, 13살? 14살이 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줄곧 걱정했던 바였다. 167cm에 47kg. 그런데 미익은 겨우 13살이었다. 해리는 미익보다 약간 작았지만 파티에 온 아이들은 미익에 비하면 꼬마였다. 자기보다 큰 여자와 산책하기를 원하는 남자는 없었다. 담배를 피우면 더 이상 안 크리나? 작년에만 8, 9cm가 자랐어. 미익이 말했다. 유원지에서 2m 50은 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해리는 어두운 관목등불 옆에 멈췄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더니 만지작거렸다. 미익이 몸을 숙이고 보았다. 안경이었고 그는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하더니 안경을 쓰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늘 안경을 써야 하는구나. 왜 안경을 안 쓰고 왔어? 밤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해리는 길을 건널 때 미익의 팔꿈치를 잡아주었다. 파티에 어떤 여자애가 왔는데 안경 쓴 남자는 계집애 같다고 하더라고. 이 여자애는 그러니까 난 어쩌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갑자기 긴장해서 몇 발 달리더니 머리 위 1m 높이에 있는 나무잎을 향해 뛰어올랐다. 어둠 속에서는 높은 잎사귀만 볼 수 있었다. 그는 훌쩍 뛰어올라 잎사귀를 땄다. 그 잎사귀를 입에 넣고 어둠 속에서 몇 번 펀치를 날리는 신용을 했다. 미익이 다가갔다. 언제나처럼 미익의 마음속에서 노래가 들렸다. 미익은 낮게 콧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야?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곡이야. 해리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권투 선수처럼 빠르게 옆으로 빠지는 동작을 했다. 독일 사람 이름처럼 들리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파시스트? 그가 물었다. 뭐라고? 모차르트는 파시스트야, 나치야? 미익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어. 잘 됐네. 그는 다시 어둠 속에서 펀치를 날렸다. 그는 미익이 그 이유를 물어봐 주기를 바랐다. 잘 됐다고 내가 말했어. 그가 다시 말했다. 어째서? 난 파시스트를 정오하거든. 길에서 그런 자를 만나면 죽일 거야. 미익은 해리를 쳐다봤다. 가로등에 비친 나무 잎들이 그의 얼굴에 얼룩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흥분했다. 어째서냐고? 미익이 물었다. 이런 신문도 안 읽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 블록을 다시 돌아왔다. 미익의 집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길에서 소리치며 뛰어다녔다. 미익의 뱃속이 역겨움으로 뒤틀렸다. 설명하려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왜 파시스트를 정오하는지 말할 수 있어.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해리에겐 그 순간에 이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미익은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느라고 바빴다. 좋아, 나중에 또 보자. 데이트는 끝났고 이제 눈앞에 난장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미익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가? 미익이 집에서 나갈 때는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진짜 파티 같았다. 지금 겨우 5분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미친 집 같았다. 미익이 없는 사이 동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파티장 안으로 곧장 들어왔다. 감히 그럴 수가. 나이든 피트 웰스가 펀치잔을 들고 현관문으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지르고 날뛰며 낡고 헐렁한 반바지와 평상복을 입은 채 초대받은 사람들과 뒤섞였다. 베이비 윌슨, 4살도 안 된 아이가 베란다 주변을 어질러 놓고 있었다. 누가 봐도 버버처럼 집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이였다. 아이는 펀치를 높이 들고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아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었다. 브레넌 씨가 이에 이모부여서 원한다면 그의 카페에서 얼마든지 공짜로 사탕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자마자 미익은 팔을 잡았다. 당장 집에 가, 베이비 윌슨, 빨리. 미익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둘러보았다. 스크웰스에게 갔다. 어두운 길 아래 종이컵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멍하게 보며 서 있었다. 반바지만 입은 스크는 7살이었다. 윗도리도 입지 않고 맨발이었다. 스크는 소란을 떨지는 않았지만 미익은 이 모든 사태에 불같이 화가 나 있었다. 미익은 스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처음에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는 잠시 후 턱을 떨기 시작했다. 집에 가, 스크웰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얼쩡거리지 마. 미익이 손을 놓자 아이는 풀이 죽어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집까지 가지 않고 모퉁이에 오자 미익이 못 볼 거라 생각하며 그 연석 위에 앉아 파티를 지켜보았다. 미익은 스크를 혼내준 것 같이 잠깐 기분이 좋아졌지만 곧 언짢아져서 아이가 다시 오도록 놔주었다. 만사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큰 아이들이었다. 진짜 개구쟁이들, 제일 고약했다. 펀치를 다 마셔버리고 진짜 파티를 망치다니. 그들은 현관을 쾅쾅대며 지나다녔고 서로 소리치고 부딪혀댔다. 미익은 제일 고약한 피트 웰스에게 갔다. 미식축구 헬멧을 쓴 그 아이는 사람들을 들이받고 있었다. 피트는 14살인데 여전히 7학년에서 못 올라가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갔지만 스크처럼 흔들기에는 너무 컸다. 집에 가라고 하자 피트가 어깨와 엉덩이를 실룩대며 미익을 조롱했다. 난 6개의 주에 가봤다고. 플로리다, 알라베마. 잘났다 그래. 파티는 완전히 엉망이었다. 모두 한꺼번에 떠들었다. 초대받은 지급학교 아이들과 동네 애들이 뒤섞였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여전히 따로 서 있었고 아무도 산책하러 가지 않았다. 레모네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조금 남은 그릇 밑바닥에 레몬 껍질이 떠 있을 뿐이었다. 아빠는 항상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했다. 컵을 내미는 아이들에게 모두 펀치를 주었다. 미익이 식당으로 들어가니 포시가 샌드위치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5분 안에 다 없어졌다. 겨우 한 개 남았다. 미익은 핑크색 잼이 빵에 배어든 것을 집었다. 포시는 식당에 남아 파티를 구경했다. 너무 재미있어서 갈 수가 없네. 그녀가 말했다. 하이보이와 윌리에게 둘이서만 토요일 밤을 즐기라고 전했어. 여기 너무 신나잖아. 파티가 끝나는 걸 볼 거야. 흥분 상태, 바로 그랬다. 방에서 베란다에서 길 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익도 흥분했다. 모자그리 옆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는 자기 드레스와 화장한 얼굴,
머리에 쓴 왕관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안의 장식들과 직업학교 애들과 동네 애들이 뒤섞였기 때문일 것이었다. 저 애 뛰어가는 것 좀 봐. 아야, 됐거든. 나이답게 굴어. 여자애들 몇 명이 드레스를 치켜들고 뛰어가고 있었다. 머리칼이 휘날렸다. 사내 애들은 등불에서 길고 뾰족한 스페인 칼날처럼 생긴 풀을 뽑아들고 여자애들을 쫓아가고 있었다. 직업학교 1학년 남자애들은 파티 복장을 한 채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반쯤은 놀이 같았고 반쯤은 그렇지 않았다. 한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자 믹도 달리기 시작했다. 파티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늘 하는 놀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고로 신나는 밤이었다. 동네 어린 녀석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아이들이 오자 감년된 듯 고등학생인 것도 다 자란 것도 잊어버렸다. 오후에 목욕탕으로 뛰어들기 전에 뒷마당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뒹굴며 노는 것 같았다. 모두들 토요일 밤을 즐기는 신나는 아이들 같았다. 제일 신난 것은 미익이었다. 미익은 소리 지르고 밀치며 맨 먼저 새로운 장난을 시작했다. 너무 소리 지르고 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 신나는 일들을 다 하고 싶어 숨이 빨라졌다. 길 저 아래 배수로가 있어. 배수로. 미익은 가장 빨리 달렸다. 한 블록 아래 그리 밑에는 새 파이프가 깔려 있었고 깊게 파놓은 배수로가 있었다. 배수로 가장자리에 있는 횃불이 어둠 속에서 붉고 환하게 빛났다. 빨리 내려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미익은 일렁이는 작은 불꽃 가까이까지 달려가 아래로 뛰어내렸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고양이처럼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굽 높은 구두 때문에 미끄러져서 배가 파이프에 부딪혔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파티. 미익은 파티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던 것을 오랫동안 떠올렸다. 지금 학교의 새 학생들에게 어떤 상상을 했었는지, 또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는지 등도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 또한 특별하지 않고 똑같다는 걸 알았으나 이제 복도에서 만나도 전과는 다르게 느낄 것이었다. 파티가 망가진 것은 괜찮았다. 파티는 모두 끝났다. 끝이었다. 미익은 배수로에서 올라왔다. 어떤 애들은 작은 횃불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붉은 불이 타면서 긴 그림자들이 생겼다. 한 아이는 집에 가지 않고 헬로윈 축제 때 쓰려고 미리 사둔 가면을 쓰고 있었다. 파티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변한 것은 미익뿐이었다. 미익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아이들 옆을 지날 때도 말을 걸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복도의 장식들은 찢겨졌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집은 휑하게 보였다. 욕실에서 푸른 이브닝 드레스를 벗었다. 찢어진 가장자리가 안 보이게 옷을 접었다. 낡은 반바지와 셔츠는 벗어놓은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입었다. 이제 반바지를 입기에는 너무 자랐다. 오늘 밤 이후로는 입지 않을 것이었다. 더 이상 안 입을 거였다. 미익은 현관 앞에 섰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이 창백했다.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입에 댄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두 집에 가. 문 닫는다. 파티는 끝났어.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밤, 다시 혼자였다.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길가의 집들 창으로 네모난 노란 불빛이 비쳤다. 미익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뒤 천천히 걸었다. 오랫동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걸었다. 집들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정원의 큰 나무들과 검은 관목들이 우거진 곳에 왔다. 미익은 주위를 둘러보고 여름 동안 자주 왔던 그 집 근처에 온 것을 알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집으로 온 것이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기다려서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마당으로 들어갔다. 늘 그랬듯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잠시 창옆에 서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대머리 남자와 회색 머리 여자가 탁자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미익은 바닥에 앉았다. 이곳은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곳이었다. 가까이 무성한 삼나무가 있어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이날 라디오 음악은 시시했다. 누군지 똑같이 끝나는 유행가를 불렀다. 허전했다. 미익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금포도와 칠엽수 열매, 구슬이 꿰어있는 줄, 그리고 성냥과 담배 한 개비가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두 팔로 무릎을 안았다. 너무 허전해서 감정도 생각도 없는 듯 했다. 프로그램이 하나씩 계속 이어졌는데 모두 펑크 노래뿐이었다. 상관하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고 풀잎을 몇 개 뽑았다. 잠시 후 새 아나운서가 말하기 시작했다. 베토벤에 관해서였다. 그 음악가에 관해 도서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배로 발음되는 그의 이름에는 이가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었다. 모차르트처럼 독일 사람이었다. 그는 생전에 외국어로 말하면서 외국에서 살았다. 미익이 원하는 바였다. 아나운서는 그의 3번 교향곡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좀 더 듣고 싶었고 라디오에서 무슨 곡을 틀어주든 상관없었기에 근성으로 들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미익은 고개를 들었고 주먹을 목으로 가져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잠시 도입부가 연주되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균형을 잡았다. 그럴 때처럼 또는 행진할 때처럼 밤에 활보하는 하나님처럼 미익은 갑자기 얼어붙었고 음악의 도입부만 심장 안에서 뜨거웠다. 그 다음에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랐지만 계속 기다리며 얼어붙은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잠시 후 음악은 다시 더 힘차고 크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 낮에는 걷고 밤에는 혼자 있는 믹 켈리였다. 갖가지 감정과 계획을 가지고 뜨거운 태양 속을 그리고 어둠 속을 걷는 아이. 이 음악은 미익이었다. 확실히 믹 자신이었다. 믹은 귀 기울여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음악이 안에서 들끓었다. 어떻게 들을까? 나중에 잊지 않기 위해 한 부분에 집중할까? 아니면 생각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연주에 자신을 맡긴 채 각 부분마다 귀를 기울일까? 와, 온 세상이 이 음악이었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다 듣지 못할 것 같았다. 도입부가 다시 울렸고 꽉 쥔 주먹으로 가슴을 치듯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이 각각의 음을 동시에 연주했다. 그리고 1악장이 끝났다. 이 음악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흐르는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미익은 두 팔로 다리를 안은 채 짭저름한 무릎을 깨물고 앉아 있었다. 귀를 기울인 것은 5분일 수도 있고 밤의 절반일 수도 있다. 이 악장은 검은색이었다. 느린 행진, 슬픈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죽은 듯 시큼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생각하는 건 소용없었다. 호른 같은 악기는 은빛이 나는 슬픈 곡조를 연주했다. 그런 뒤 음악은 성이 나서 솟구쳤고 그 밑에는 흥분감이 깔려 있었다. 드디어 검은 행진이 시작되었다. 가장 좋은 곳은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기쁘게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힘차고 자유롭게 달려가고 뛰어오르는 듯 했다. 이런 엄청난 음악은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온 세상이 이 교향곡이었고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었다. 음악은 끝났고 미익은 두 팔로 무릎을 안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 그 음악은 심한 아픔과 공허함을 남겼다. 교향곡의 어떤 부분도 마지막 몇 부분조차도 기억할 수 없었다. 기억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음악은 끝났고 토끼처럼 뛰는 심장과 무서운 아픔만 남았다. 집안의 라디오와 불빛들이 꺼졌다. 밤은 매우 어두웠다. 갑자기 미익은 주먹으로 허벅지를 치기 시작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힘을 다해 두들겼다. 그러나 감정을 쏟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덤불 아래 뾰족한 돌멩이들이 있었다. 몇 개를 움켜쥐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문질렀다. 그러다가 땅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기분이 괜찮아졌다. 미익은 축축한 풀 위에 지쳐 누워 있었고 잠시 후 다시 천천히 편안하게 숨쉬기 시작했다. 왜 탐험가들은 하늘을 보며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늘은 거대한 구슬 같은 곡선이었다. 빛나는 별들이 가득했고 어두운 푸른색이었다. 밤은 조용했다. 따뜻한 삼나무 냄새가 났다. 미익은 음악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음악의 첫 부분이 방금 전 연주된 것과 똑같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조용하고 여유있게 귀를 기울였다. 음표들을 외울 수 있도록 수학공식처럼 생각했다. 미익은 소리의 형상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다. 잊지 않을 것이었다. 미익의 기분이 좋아졌다. 몇 마디 소리내어 속삭였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나간 몇 년 동안 진짜 신은 없었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 되지 않았나? 신을 상상하면 길고 흰 시트를 덮어 싱어씨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신은 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미익은 다음 같은 말을 했다. 싱어씨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악의 이 부분은 아름답고 명료했다. 이제 원할 때마다 노래할 수 있었다. 나중에 어느 날 아침 막 잠에서 깼을 때 더 많은 음악이 되살아날지 모른다. 그 교향곡을 다시 듣게 되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부분에 보태질 것이다. 4번 더 듣게 되면 4번만 더 들으면 외우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다시 한번 음악의 도입부에 귀를 기울였다. 선율은 점점 느려지고 부드러워졌다. 어두운 땅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미익은 깜짝 놀라 깼다. 공기는 싸늘했고 잠에서 깰 때 에타 켈리가 이불을 가져가는 꿈을 꾸었다. 담요 좀 줘. 미익은 말하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눈을 떴다. 하늘은 어둡고 별들은 사라졌다. 풀들은 축축했다. 서둘러 일어났다. 아빠가 걱정할 것이다. 그러자 음악이 기억났다. 자정인지 새벽 3시인지 알 수 없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공기 속에서 가을 냄새가 났다. 음악은 마음속에서 크고 빨라졌다. 미익은 집으로 가는 길을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2장. 10월이 다가오자 하늘은 푸르고 날씨는 서늘했다. 비프 브레너는 집주인입니다. 비프 브레너는 얇은 리넨 바지를 진청 모직 바지로 갈아입었다. 카페 카운터 뒤에 코코아 만드는 기계를 들여놓았다. 코코아를 좋아하는 미익은 일주일에 서너 번 들러 한 잔씩 마셨다. 미익한테는 10센트 대신 5센트를 받았는데 실은 공짜로 주고 싶었다. 그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미익을 바라보면 당황스러워지고 슬펐다. 손을 내밀어 햇빛에 단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여자를 쓰다듬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미익이 말할 때 그의 음성은 거칠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다. 그중 하나는 앨리스의 건강이 나쁜 것이었다. 그녀는 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래층에서 일했는데 느릿느릿 움직였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의 병세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일할 때였다. 어느 일요일 앨리스가 그날의 메뉴를 타자로 쳤는데 저녁 특별 메뉴로 닭요리 큰 것을 50센트 대신 20센트라 적었고 몇 명의 손님이 주문을 하고 돈을 낼 때까지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때로는 10달러를 잔돈으로 바꿔줄 때 5달러 2장과 1달러 3장을 주기도 했다. 비프는 생각에 잠겨 코를 문지르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오랫동안 그녀를 보며 서 있었다. 이런 일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앨리스가 자는 밤에 아래층에서 일했고 아침 낮에는 그녀가 카페를 혼자 맡았다. 함께 일할 때면 습관대로 그들은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부엌과 탁자를 살폈다. 그들은 일을 제외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프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10월 8일 오후 침실에서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비프가 서둘러 위층으로 갔다. 1시간 안에 앨리스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막 태어난 아기만한 혹을 제거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앨리스는 죽었다. 비프는 충격에 빠져 병원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가 죽을 때 그는 옆에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취 때문에 몽롱하고 흐릿했고 곧 유리처럼 굳어졌다. 간호사와 의사가 병실에서 나갔다. 그는 계속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허옇게 푸르스름한 것을 빼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는 21년 동안 매일 그녀를 보지 않은 듯 그녀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겨있던 장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차가운 초록바다와 뜨거운 황금 모래밭, 어린 아이들은 비단 같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해변에서 놀고 있었다. 건강한 갈색 피부의 여자아이, 작고 마른 발가벗은 사내 아이들, 감미롭고 높은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달려가는 절반쯤 자란 아이들, 여기 그가 알고 있는 아이들, 미익과 조카 베이비가 있고 누구도 전에 본 적 없는 낯선 젊은 얼굴들도 있었다. 비프는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병실 한가운데 섰다. 처제 푸실이 바깥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통통한 벌이 옷장 위를 기어가자 비프는 얼른 손안에 잡아 열린 창으로 던졌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죽은 얼굴을 본 뒤 상처한 남자의 침착한 태도로 복도로 나갔다. 다음 날 늦은 아침 그는 이첨강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뒤에 남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자살하지 않는가? 산 사람들이 죽은 이들을 묻어야 하기 때문인가? 죽음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정교한 절차 때문인가? 남은 자는 잠시 무대 위로 올라가 매 순간을 무한으로 느끼면서 수많은 시선을 받기 때문인가? 수행해야 할 책임 때문인가? 또는 사랑했을 경우 혼자 된 남자는 사랑하는 이의 부활을 위해서 뒤에 남아야 하는가? 죽은 이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자와 영혼 속에서 자라면서 두 번째로 살아나기 때문에 왜인가? 비프는 바느질감에 몸을 굽히고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는 익숙하게 바느질을 했고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혀
골무 없이도 옷감 속으로 바늘을 밀었다. 회색 양복 소매에 달 상장 2개를 벌써 만들었고 지금은 마지막 것을 꿰매고 있었다. 날은 밝고 뜨겁고 새로 오는 가을의 첫 낙엽들이 길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그는 일찍 밖으로 나갔다. 매 순간이 몹시 길었다. 그의 앞에는 한없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카페 문을 잠그고 흰 백합 화환을 걸었다. 먼저 장례식장으로 가서 골라놓은 관을 주의 깊게 살폈다. 내부 자재를 만져보고 튼튼한지 시험했다. 이 주름진 천의 이름이 뭡니까, 조셋? 장의사는 알랑거리는 듯한 번지르한 말투로 대답했다. 화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요? 다시 거리로 나와 비프는 의식적으로 점잖게 걸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해는 환했다. 손목시계가 멈춰 얼마 전에 시계수리 간판을 내건 웰브 켈리의 집으로 향했다. 켈리는 기운 목욕 가운을 입고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작업실이 침실이었고 미기 손수레를 태우고 다니는 아이는 조용히 바닥 깔개에 앉아 있었다. 한순간이 무척 길어 명상과 질문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켈리에게 시계 보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는 시계 수리용 확대경 속에서 일그러진 켈리의 오른쪽 눈을 보았다. 그들은 한동안 체인블링과 뮌헨, 이것은 체인블린은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에 대해 유화 정책을 했던 영국 수상이네요. 히틀러와 뮌헨 회담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다음 해에 히틀러는 프라하를 침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뮌헨에 대해 얘기했다.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남아 그는 벙어리 방으로 올라갔다. 싱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밤에 그는 비프에게 조문 편지를 보냈다. 싱어는 장례식에서 관을 운구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프는 침대에 앉았고 그들은 함께 담배를 피웠다. 이따금 싱어는 주의 깊은 연두색 눈으로 비프를 보았다. 그는 비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비프는 말이 없었다. 벙어리는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잠깐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싱어가 옷을 다 입자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비프는 상점에서 검정 리본을 샀고 앨리스가 다니던 교회 목사를 만났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집으로 왔다.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루실에게 주려고 앨리스의 옷들과 소지품들을 샀다. 옷장 서랍을 말끔히 치우고 정리했다. 아래층 부엌 선반도 다시 정리했고 선풍기에 늘어진 밝은 종이 장식도 걷어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씻었다. 아침이 지나갔다. 비프는 실밥을 물어뜯고 양복 소매에 달린 검은 상장을 바로 폈다. 처제 루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베이브와 함께 연구차를 탈 것이었다. 반지 꼬리를 치우고 상장을 양복 어깨에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나가기 전 빠르게 다시 실내를 훑어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1시간 후 그는 루실의 작은 부엌에 있었다. 다리를 포개고 앉아 무릎에 네프킨을 펴고 차를 마셨다. 루실과 앨리스는 모든 면에서 너무 달라 자매로 알기란 쉽지 않았다. 루실은 마르고 검은 편이었고 오늘은 완전히 까만색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베이비의 머리를 빗기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머리를 빗기는 동안 무릎에 손을 포개고 식탁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햇빛이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바슬롬 형부, 루실이 말했다. 옛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난 잡념이나 옛날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경주마처럼 눈 가리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일하고 끼니를 챙기고 베이비의 앞날만 생각하게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지. 저 아래 미용실에서 베이비의 머리에 핑크 웨이브를 했어요. 핑크 웨이브, 기름 바른 머리를 손가락으로 눌려서 컵을 만드는 것. 컬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너무 빨리 풀어져서 파마를 시킬까 해요. 내가 해줄 수는 없고 미용사 총회에 갈 때 애틀랜타에 데리고 가서 해주려고요. 세상에 아직 4살도 안 됐는데 아이가 놀랄 거야. 머리도 거칠어지고. 루실은 빗을 물컵에 담근 뒤 구불거리는 머리칼을 베이비의 귀 뒤로 바짝 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원해요. 어려도 나만큼 야심이 많아요. 그러면 된 거죠. 비프는 손바닥 위에 손톱을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이 극장에 가서 좋은 배역을 맡은 애들을 볼 때마다 베이비도 나랑 똑같이 느낀다고요. 영화 끝난 후에 애한테 밥도 못 먹일 정도라니까요. 맙소사, 비프가 말했다. 얘는 무용과 표현 수업을 잘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피아노를 가르치려고요. 도움이 될 거예요. 무용 선생님은 발표회 때 베이비에게 동물을 추게 할 거래요. 최선을 다해 밀어줘야죠. 빨리 자기 일을 갖게 되면 우리 둘을 위해 좋은 거니까. 세상에, 형부는 이해 못해요. 재능 있는 애를 보통으로 기를 수는 없어요. 난 베이비를 이 평범한 이웃들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말썽꾸러기들처럼 쌍스럽게 말하고 멋대로 날뛰게 할 수는 없어요. 난 이 동네 아이들을 알아, 비프가 말했다. 괜찮은 애들이야. 길 건너 켈린의 아이들, 크레넨의 아들. 그 애들이 베이비 수준에 안 맞는 거 잘 아시잖아요. 루실은 베이비의 머리에 마지막 웨이브를 넣었다. 그리고 작은 뺨을 꼬집어서 발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런 뒤 아이를 식탁 아래로 내려놓았다. 장례식을 위해 베이비는 작은 흰 드레스에 흰 구두, 흰 양말을 신고 작은 흰 장갑까지 끼었다. 사람들이 베이비를 쳐다볼 때면 짓는 특별한 머리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자세였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좁고 무더운 부엌에 앉아 있었다. 루실이 울기 시작했다. 언니랑 나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서로 달랐고 자주 만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훨씬 어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혈육이란 특별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비프가 위로하듯 작게 혀를 찼다.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 난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형부와 언니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비프는 베이비 발밑에 손을 넣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거실로 갔다. 비프의 어깨를 꼭 안고 있는 베이비는 따뜻함을 느꼈다. 작은 실크 치마는 그의 검은 코트와 대조되어 하얗게 빛났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의 귀를 꽉 잡았다. 이모부, 내가 스클릿 동작하는 거 보세요. 가만히 그는 베이비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노란 왁스를 칠한 마루에서 두 발을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밀었다. 순식간에 그 애는 다리 하나를 앞으로 쭉 뻗고 다른 다리는 뒤로 뻗은 채 앉아 있었다. 두 팔을 멋진 각도로 들고 슬픈 표정으로 옆의 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다시 일어섰다. 재주 넘게 하는 것도 보세요, 제가. 우리 아기 조용히 있어야지, 루실이 말했다. 그녀는 비트 옆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얘가 그 일을 닮았죠? 눈하고 얼굴이. 아니, 전혀. 난 베이비랑 르로이 윌슨이 닮은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루실은 나이에 비해 너무 마르고 지쳐 보였다. 검정 드레스를 입어서 또는 울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 그가 베이비의 아빠라는 건 인정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인간을 못 잊는 거야? 모르겠어요. 난 두 가지에서는 바보가 되나 봐요. 트로이와 베이비예요. 비프의 창백한 얼굴에서 새로 자란 수염이 푸르게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한 듯 들렸다. 처제는 어떤 일을 끝까지 생각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그 일에서 무엇이 생겨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논리적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거나 하는 그 일에 관해서는 아닌가 봐요. 비프는 거친 태도로 말했고 두 눈은 그에 감겼다. 처제는 17살 때 그 남자와 결혼했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혼했지. 그러다가 2년 후에 그와 두 번째로 결혼했어. 그리고 그는 다시 떠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 가지 분명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맞지 않아. 개인적인 면을 제쳐놓고라도 어쨌든 그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야. 그가 망나니인 건 알아요. 다시는 저 문을 두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기 봐라 베이비야. 비프가 얼른 말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뒤 위로 들었다. 여기가 교회고 뾰족탑이다. 문을 열어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루실은 고개를 흔들었다. 베이비 때문에 그러실 것 없어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니까. 저 애는 모든 난장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가 다시 오면 여기 살면서 마음대로 처제를 이용하게 할 건가? 지난번처럼? 네, 그럴 것 같아요. 초인종이나 전화가 울릴 때마다 현관에 누가 올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해요. 비프는 손바닥을 쳤다. 그거 봐, 그렇다니까. 벽시계가 2시를 쳤다. 방은 매우 답답하고 더웠다. 베이비는 또 한 번 재주 넘기를 했고 왁스를 칠한 바닥 위에서 또 한 번 스플릿 동작을 했다. 그런 뒤 비프는 그 애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아이는 작은 다리가 그의 정강이에서 달랑거렸다. 아이는 그의 조끼 단추를 열고 얼굴을 파묻었다. 형부, 루실이 말했다. 나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할래요? 그럼
무엇이든지. 비프는 베이비의 부드러운 금발을 만지고 작은 머리에 손을 부드럽게 댔다. 물론 7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가 어느 날 밤 형부 집에서 돌아왔는데 머리에 큰 혹들이 나 있어서 물었더니 형부가 목을 잡고 머리를 벽에 박았다고 했어요. 그때 그이는 형부가 왜 그랬는지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비프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돌렸다. 난 르로이를 좋아하진 않았어. 그래서 싸웠어. 그때의 나는 지금과 달랐으니까. 아니요. 형부가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나와 형부는 오랫동안 서로 알아왔어요. 내가 이해하는 한 형부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이성에 의해 움직여요. 형부 약속했잖아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지금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알아야겠어요. 좋아, 비프가 말했다. 그날 밤 르로이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취하자 처제에 대해 짓거렸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데 가서는 처제를 죽도록 때린다고 그러더군. 그래도 처제는 그냥 맞는다고 했고, 그런 후에 복도에 나가 큰 소리로 웃는다고 했어. 그래야 이웃들이 둘이서 장난친다고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젠 잊어버려. 루시는 똑바로 앉았다. 두 뺨이 붉어졌다. 형부, 그래서 난 언제나 눈 가리개를 하고 뒤도 보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말아야 해요. 오로지 매일 일하러 가고 집에서 새끼 식사를 만들고 베이비 키우는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 형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비프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긴 하루 동안 그는 앨리스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면 이상한 공허감이 생겼다. 명료한 것이라고는 그녀의 통통한 발가락에 부드럽고 하얀 뭉툭한 발이었다. 발바닥은 분홍색이었고 왼쪽 발꿈치 근처에는 작은 갈색 사마귀가 있었다. 결혼 첫날 밤 그는 그녀의 구두와 스타킹을 벗기고 발에 키스했다. 생각해보면 잘한 짓이었다. 일본인들은 여성에게 가장 민감한 곳이 발이라고 하지 않는가. 비프는 몸을 뒤척이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들은 곧 장례식이 있을 교회로 갈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장례식에서 취할 행동들을 정리했다. 교회, 천천히 움직이는 연구차, 그 뒤에 루실과 베이비와 함께 타고 슬퍼할 것이고 사람들이 시월의 햇살 속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것이다. 흰 묘비들과 시들어가는 꽃들 위에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새로 생긴 무덤을 가리는 캔버스 천으로 된 천막, 그리고 다시 집, 그 다음은 아무리 싸워서도 혈육인 언니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루실이 말했다. 비프는 고개를 들었다. 왜 다시 결혼을 하지 않지? 처제와 베이비를 도와줄 결혼한 적 없는 괜찮은 젊은이도 있을 텐데. 르로이를 잊기만 하면 처제는 좋은 남자의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루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드디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형부는 잘 알잖아요. 우린 서로에게 설레는 감정은 없지만 서로를 잘 이해해요. 내가 남자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비프가 말했다. 반시간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장례식에 갈 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비프와 루실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은 흰 실크 드레스를 입은 베이비를 앞세우고 엄숙한 정적 속으로 걸어나갔다. 비프는 다음날 낮에도 카페 문을 닫았다. 그러다가 이른 저녁 문에서 쉬던 백합 화환을 떼어내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단골들은 식사를 주문하기 전에 슬픈 얼굴로 금전 등록기 옆에서 잠시 그와 얘기를 나누었다. 늘 오는 사람들이었다. 싱어, 블런트, 근처 가게와 강변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저녁 식사 후 믹 켈리가 어린 남동생과 들어와 5센트를 슬롯머신에 넣었다. 첫 번째 동전을 기계가 삼켜버리자 믹은 주먹으로 기계를 두들기며 계속 동전 구멍을 열고 나오는 것이 없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런 뒤 다시 동전을 넣었는데 잭팟이 나왔다.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쏟아져 바닥으로 굴렀다. 믹과 어린 동생은 다른 손님들이 떨어진 동전을 밟지 못하도록 날카롭게 지키며 동전들을 주었다. 벙어리는 카페 중앙 탁자에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서 제이크 블런트가 깨끗한 복장을 하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실내는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고 소음은 점점 커졌다. 비프는 빈틈없었다. 소리 하나 동작 하나도 눈여겨보았다. 난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블런트가 말했다.
그는 열심히 탁자 위로 몸을 기울이고 벙어리의 얼굴에 두 손을 고정시켰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그들은 웃지. 난 아무것도 이해시킬 수 없다오. 내가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진실을 알아듣지 못해요. 싱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고개를 숙이고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이 식었지만 그는 공손한 태도로 블런트가 계속 말하도록 했다. 슬롯머신에 있는 두 아이들의 말소리가 남자들의 거친 음성들 속에서 높고 맑게 울렸다. 믹은 다시 기계 속으로 동전을 넣고 있었다. 믹은 자주 중앙 탁자 쪽을 보았지만 벙어리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 싱어 씨가 저녁으로 닭튀김을 시켰는데 아직 한 입도 못 먹었어. 어린 소년이 말했다. 믹은 기계의 레버를 천천히 잡아당겼다. 상관 마. 누나는 늘 그 방에 올라가잖아. 그가 있을 만한 곳에도 가고. 입 다물어 비브 켈리. 누나나 조용히 해. 믹은 비브가 이가 들들거릴 때까지 흔든 뒤 동생을 문 쪽으로 돌려 세웠다. 집에 가서 자. 낮에도 너랑 렐프를 지겹도록 보는데 밤에도 따라다니지 마. 난 자유야. 버버가 지저분한 작은 손을 내밀었다. 좋아. 그럼 5센트만 줘. 아이는 돈을 위도 주머니에 넣은 뒤 집으로 갔다. 비프는 재킷을 바로 하고 머리를 말끔히 뒤로 넘겼다. 넥타이는 짙은 검정이고 회색 재킷 소매에는 그가 꿰맨 상당히 붙어 있었다. 슬롯머신 쪽으로 가서 믹과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빠르게 숨을 들이쉬고 물 한 잔을 마셨다. 댄스 오케스트라 곡이 라디오에서 나왔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곡들이 너무 똑같아서 차이를 말할 수도 없었다. 1928년 이후 음악은 즐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는 만돌린을 연주했고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알고 있었다. 비프는 손가락을 코에 대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믹은 지난 한 해 너무 자라서 곧 키가 그보다 클 것이었다. 빨간 스웨터에 파란 주름 치마를 입었는데 개학 이후 늘 입는 옷이었다. 지금은 치마 주름이 풀어져 있었고 툭 튀어나온 무릎 주위에 치맛단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다. 믹은 다자란 소년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나이에 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꽤 똑똑한 사람들도 핵심을 놓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양성적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잠자리가 전부는 아니었다. 증거? 진정한 젊음과 노년을 보라. 흔히 늙은 남자들은 목소리가 높고 가늘어지며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늙은 여자들은 뚱뚱해지고 목소리는 거칠고 깊어지며 그무스러한 작은 콧수염이 난다. 비프 자신이 이를 증명했다. 이따금 그는 마음 한쪽에서 믹과 베이비의 엄마가 되고 싶기도 했다. 갑자기 그는 금전 등록기에서 몸을 돌렸다. 신문들이 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2주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 그는 카운터 아래서 신문 더미를 꺼냈다. 숙달된 눈으로 발행인 단부터 하단까지 훑었다. 내일은 뒷방에 있는 신문 더미를 점검하고 분류 방식을 바꿔볼 생각이었다. 선반을 설치하고 단단한 통조림 상자를 서랍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18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연대순으로 역사적 사건에서 가장자리에 따로 표시를 해서 폴더별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1차 세계대전 휴전부터 모넨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사건들. 둘째, 국내 사건들. 셋째는 지방 뉴스들. 레스트 시장이 컨트리 클럽에서 아내에게 총을 쏜 사건부터 허드슨 공장 화재 사건까지 지난 20년간의 일들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요약될 터였다. 비프는 턱을 문지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앨리스는 그 방을 여자 화장실로 고치자며 신문들을 내다 버리려 했었다. 그래서 그에게 잔소리를 해댔는데 그때 딱 한 번 그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평화롭게 몰두하여 비프는 앞에 놓인 신문기사들을 구석구석 읽기 시작했다. 계속 집중하여 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제이크 블런트는 여전히 떠들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있었다. 벙어리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믹은 라디오 근처를 바쁘게 움직였고 손님들을 쳐다보았다. 비프는 신문 첫 장의 기사들을 다 읽었고 가장자리에 간략하게 메모를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품하려던 입을 꽉 다물었다. 라디오에서 그와 앨리스가 약혼했던 시절에 들었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황혼역 애인의 기도. 그들은 어느 일요일
전차를 타고 올드 사이디스 호수로 가 보트를 빌려 탔다. 황혼역.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그는 만돌린을 켰다. 그녀는 서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팔로 그녀의 허리를 안자 앨리스는 사라진 감정을 끌어올리는 미시한 그물망. 비프는 신문을 접어 다시 카운터 밑에 넣었다. 차례로 발을 바꾸어 움직거렸다. 마침내 저쪽에 서 있는 믹에게 소리쳤다. 라디오 안 듣지? 그렇지? 믹은 라디오를 껐다. 네, 오늘 밤은 별거 없네요. 그는 이 모든 생각들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카운터에 몸을 숙이고 손님들을 한 사람씩 주시했다. 그의 관심은 중앙 탁자에 있는 벙어리에게 머물렀다. 믹이 천천히 그리 가더니 싱어가 권하는 대로 의자에 앉는 것이 보였다. 싱어가 메뉴를 가리키고 여조고문이 코카콜라를 가져왔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기이한 인간이 아니라면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 자리에 멀쩡한 어린 여자아이를 앉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블런트와 믹 두 사람 모두 싱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고 그들을 지켜보는 벙어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 이유가 두 사람에게 있을까 아니면 싱어에게 있을까? 싱어는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욱 우울해 보였다. 저 남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는가?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날 저녁 2번 비프는 중앙 탁자로 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참았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는 벙어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계속 궁금했다. 이른 새벽 자리고 누워서도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생각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 수수께끼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마음 저 속에서 근심이 되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다. 3장. 코플랜드 박사는 여러 번 싱어 씨에게 말을 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 전혀 달랐다. 현명했고 다른 백인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하고 강한 목적을 이해했다. 그는 귀 기울여 들었다. 얼굴은 부드러웠고 유대인다웠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때로 그가 왕진을 다닐 때 싱어 씨와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그는 쓰레기와 도시들과 튀긴 비계 냄새가 나는 좁고 작은 골목으로 그를 안내했다. 심한 화상을 입은 여자 얼굴에 성공적으로 피부 이식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매독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며 그들의 벗어진 손바닥, 멍하고 둔한 눈동자, 부서진 앞니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방 2개에 12명 또는 14명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방문했다. 오렌지색 난로뿐이 낮게 타는 방 안 폐렴에 시달리는 노인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싱어 씨는 그의 뒤에서 걸었고 보았고 이해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5센트짜리 동전을 주었고 다른 방문객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예의 있어서 환자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스산하고 변덕스러운 날들이었다. 독감이 퍼졌고 코플랜드 박사는 밤낮으로 바빴다. 그는 9년 동안 타고 다닌 운전석이 높은 다치를 몰고 흑인 지역을 돌아다녔다. 외풍을 막기 위해 캔버스 천으로 만든 커튼을 창에 붙였고 회색 모직 숄로 목을 단단히 감았다. 이 기간 동안 포시어, 윌리엄, 하이보이를 만나지 않았지만 자주 그들을 생각했다. 그가 외출 중일 때 포시가 왔다가 쪽지를 남기고 곡식 반자루를 빌려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진료가 남아있었지만 뜨거운 우유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춥고 열이 나서 처음에는 안정을 취할 수 없었다. 막 잠이 드는데 누가 부르는 듯 했다. 기운 없이 일어나 긴 플라넬 잠옷을 입은 채 현관을 열었다. 포시였다. 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잠옷끈을 허리에 바짝 조이고 떨면서 서 있었다. 목에 손을 댄 채 딸을 보며 기다렸다. 윌리가 나쁜 짓을 해서 위험에 빠졌어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해요. 코플랜드 박사는 뻣뻣하게 복도를 걸었다. 침실에서 목욕 가운과 숄과 슬리퍼를 신은 뒤 다시 부엌으로 갔다. 포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은 생기 없이 추웠다. 그래 무슨 일을 했니? 무슨 일이야?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요. 정리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난로 옆에 신문을 구긴 뒤 불쏘시개 몇 개를 집어들었다. 제가 불을 피울게요. 포시가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세요. 스토브가 뜨거워지면 우리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일이 너무 나쁘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커피가 없다. 마지막 남은 것을 어제 마셨어. 그가 말하자 포시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칠게 신문지와 나무 조각을 스토브 안에 쑤셔넣고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윌리와 하이보이가 오늘 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얼쩡거렸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늘 윌리와 하이보이를 옆에 두려고 애쓰는 걸. 아, 제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하지만 전 교회 부녀자들 모임에 갔고 두 남자들은 좀이 쑤셔서 마담 레바의 달콤한 쾌락의 궁전으로 간 거죠. 아버진 거긴 사악한 곳이에요. 아버지, 거긴 사악한 곳이에요. 남자에게 여자를 살 수 있는 표를 팔아요. 또 뽐내고 타락한 꼬리치는 깜둥이 계집애들이 있어요. 빨간 세팅 커튼도. 얘야, 코플랜드 박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손으로 머리 옆을 눌렀다. 나도 그곳을 안다. 요점을 말해라. 거기 러브 존스가 있는데 나쁜 흑인 계집애예요. 윌리가 술 마시고 그 여자와 붙어서 춤추다가 싸움이 난 거죠. 러브 때문에 준버그라는 남자와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준버그가 칼을 꺼냈대요. 우리 윌리는 칼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면서 술집 안으로 날뛰었죠. 하이보이가 윌리에게 면도칼을 찾아줬고 윌리는 덤벼들어 준버그의 목을 거의 따버렸대요. 코플랜드 박사는 쇼를 끌어당겼다. 그가 죽었냐? 너무 못된 놈이라 죽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있는데 나오면 다시 문제를 일으키겠죠. 윌리엄은 경찰이 와서 블랙 마리아에 있는 구치소에 가두었어요. 아직도 갇혀 있어요. 안 다쳤냐? 아, 눈 두덩이 찢어지고 엉덩이 살점이 좀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러브와 엮여나는 거죠. 그 계집애는 저보다 10배나 더 시커멓고 최고로 못생긴 망둥이라고요. 다리 사이에 달걀을 넣고 깨뜨리지 않으려는 지처럼 웃기게 걸어요. 깔끔하지도 않고요. 윌리는 그런 계집애 때문에 그 망나니를 칼로 찌르고. 코플랜드 박사는 스토브 가까이 몸을 기대고 신음했다. 기침을 냈고 얼굴은 뻣뻣해졌다. 네프킨을 입에 대자 피가 묻어 나왔다. 검은 얼굴이 푸르고 창백해졌다. 물론 일이 터지자 하이보이가 당장에 저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나쁜 계집애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윌리랑 같이 있어 준 것뿐이에요. 남편은 윌리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구치소 앞길 연석에 앉아 있어요. 스토브 불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아시잖아요?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만의 계획이 있고 다 잘되고 있었어요. 돈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이보이는 집세를 내었고 저는 식료품을 샀고 윌리는 토요일 밤에 쓰는 비용을 냈어요. 새 쌍둥이 같았어요. 드디어 아침이 되었다. 공장에서 교대 시작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다. 해가 떴고 벽에 걸린 깨끗한 냄비들이 환하게 빛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포시어는 귓볼이 벌겋게 될 때까지 귀고리를 잡아당겼다. 코플랜드 박사는 여전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제 생각에요. 포시어가 드디어 말했다. 윌리에 대해 백인들이 편지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벌써 브레넌 씨에게 다녀왔어요.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편지를 써주었어요. 여느 때처럼 그 사건이 일어난 밤에도 그는 카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집에 가져와 성경 속에 넣었어요. 잃어버리거나 더럽히면 안 되니까. 편지에 뭐라고 썼냐? 브레넌 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썼어요. 윌리가 브레넌 씨를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요. 윌리가 훌륭한 흑인 소년이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도 썼어요. 다른 흑인 소년들 같지 않아서 기회가 있어도 카페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고. 휴,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거 다 소용없다.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윌리가 갇혔다고요. 우리 윌리가 오늘 밤은 너무 잘못했지만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기다려야만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전 아니에요. 포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눈이 무엇을 찾는 듯 주위를 산만하게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갔다. 기다리라.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어딜 갈 작정이냐? 일하러 가야 해요. 일자리를 지켜야지요. 켈리 부인 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급료를 받아야 해요. 구치소에 가봐야겠구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윌리엄을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일하러 가는 길에 들를 거예요. 하이보이도 일하러 보내야 하고요. 안 그러면 윌리 때문에 슬퍼서 아침 내내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코플랜드 박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포시에게 갔다. 그들은 서늘하고 푸른 가을 아침 속으로 나아갔다.
구치소의 간수들은 무례했고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거래가 있던 변호사와 의논하러 갔다. 그 이후의 날들은 지루하고 걱정스러웠다. 3주가 끝날 무렵 윌리엄은 재판을 받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죄로 9달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주의 북쪽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강력하고 진실한 목적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집집마다 왕진을 다니며 끝도 없이 일했다. 이른 새벽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녔고 11시에는 환자들이 진료실로 왔다. 날카로운 가을 공기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무덥고 덥덥한 냄새가 났고 그는 기침을 했다. 복도의 벤치에는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는 흑인 환자들로 붐볐다. 현관 앞과 침실까지 가득 찰 때도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 깊도록 일해야 했다. 쌓이는 피로감 때문에 바닥에 누워 주먹으로 치며 울고 싶을 때도 있었다. 쉴 수만 있다면 그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하루에 4번 체온을 재고 한 달에 1번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러나 쉴 수 없었다. 피곤보다 더 큰 일들이 있었다. 그 일은 강력하고 진실한 목적이었다. 때로는 종일 그리고 밤까지 일한 뒤에도 그는 이 목적을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 마음이 텅 비면서 어느 순간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잃어버렸다. 다시 생각이 나면 조급해져 기꺼이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꾸 입안에서 말이 중단되었다. 음성은 거칠어졌고 예전처럼 크지도 않았다. 그는 그 말들을 자기 인종, 흑인들의 병들고 참을성 있는 얼굴들을 향해 쏟아냈다. 그는 자주 싱어씨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화학과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극소수의 정자와 성숙된 난자의 분할에 대해, 복잡하고 무수한 세포 분열에 대해, 살아있는 것들의 신비와 죽음의 단순성에 대해,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 인종은 대평원에서 어두운 푸른 정글에서 끌려왔습니다. 언젠가 그는 싱어씨에게 말했다. 사슬에 묶여 해안으로 끌려오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이 죽었지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이곳으로 끌려오는 더러운 배 안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진 강한 흑인들만 살아남았죠.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경매대 위에서 팔려가는 자들 중 약한 자들은 또 죽었습니다. 마침내 혹독한 세월을 거치며 가장 강한 자들만 살아남아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정손자들이. 뭘 좀 빌리려고 왔는데요. 부탁도 드리고요. 포시가 말했다. 그녀가 복도에 들어와 문 앞에 서서 말했을 때 코플랜드 박사는 혼자 부엌에 있었다. 윌리엄이 호송된 지 2주일이 지났다. 포시는 변했다. 여느 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지도 않았고 두 눈은 독한 술을 마신 듯 충혈되어 있었다. 두 뺨은 움푹 들어갔고 슬픔에 잠긴 누런 얼굴 때문에 정말 제 엄마와 닮아 보였다. 흰 고급 접시랑 컵 갖고 계시죠? 가져가서 그냥 썩어라. 아니요, 빌려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라.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포시는 식탁 맞은편 아버지 앞에 앉았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제 외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외할아버지 식구들이 내일 와서 우리와 함께 하룻밤 자고 일요일도 잠깐 같이 보내겠다고 했어요. 모두들 무척 윌리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오라요. 전 친척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윌리가 떠난 뒤 너무 집 생각이 나요. 접시들과 다른 것들도 필요하면 뭐든지 가져가거라.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어깨를 좀 펴고 얘야 자세가 안 좋구나. 진짜 가족 모임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기로 와 주무시는 건 20년 만에 처음인 거 아시잖아요. 평생 집 밖에서 주무신 게 2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밤이면 불안해 하세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아이들이 제대로 이불을 덮고 자는지 다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편안하실지 걱정이 되네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든지. 물론 리 잭슨이 가족들을 태우고 올 거예요. 포시가 말했다. 리 잭슨을 타고 오니까 아마 하루 종일 걸릴걸요. 저녁 먹을 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리 잭슨에 대해 인내심이 많아요. 다그치지도 않으실 거예요. 맙소사, 그 늙은 노새가 아직도 살아있나? 18살도 넘었겠구나. 더 늙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노새와 20년을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리 잭슨이 가족 같다고 늘 말씀하세요. 리 잭슨을 손자처럼 이해하고 사랑해요.
전 할아버지처럼 동물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걷고 먹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친밀하게 느끼시죠. 노쇠를 20년이나 데리고 일하는 거 굉장한 세월이다. 정말 그래요. 이제 리 잭슨은 약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세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밭을 멜 때면 리 잭슨은 머리에 큰 밀짚 모자를 써요.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귀에 닿는 부분에는 모자에 구멍을 뚫었죠. 노쇠 밀짚 모자는 정말 웃기죠. 밭을 갈 때 리 잭슨은 모자를 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포틀랜드 박사는 선반에서 흰 자기 접시를 꺼내 신문지에 싸기 시작했다. 필요한 음식을 준비할 냄비와 팬들도 충분하냐? 충분해요. 포쉐가 말했다. 특별한 준비는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생각이 깊으셔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로 올 때는 음식을 준비해 오세요. 저는 곡식이나 넉넉하게 준비하고 양배추랑 맛있는 그 숭어 2파운드만 있으면 돼요. 그게 좋겠구나. 포쉐는 불안하게 노란 손가락들을 깍지 끼었다.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버티도 해밀턴과 같이 올 거예요. 모빌에서 막 돌아왔거든요. 지금은 농장 일을 돕고 있어요. 칼 마르크스를 본 지 5년이 지났구나.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포틀랜드 박사는 손가락 마리를 꺾었다. 그래. 내일 가족 모임에 아버지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의 자식들이 윌리 빼고 다 모일 거예요. 아버지도 오셔야 해요. 아버지가 오시면 전 너무 기쁠 거예요.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포셔 그리고 윌리엄 코플랜드 박사는 안경을 벗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눌렀다. 잠깐 동안 그들 네 자녀의 오래전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코 위의 안경을 바로잡았다. 고맙다. 그가 말했다. 가마. 그날 밤 그는 어두운 방 스토브 옆에 혼자 앉아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해방 후에는 세탁부로 일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존 브라운과 교류하기도 했다. 존 브라운은 급진적 노예 해방 운동가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를 교육시켰다. 매주 버는 2달러, 3달러를 아껴 모았다.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구두 속에 80달러를 숨겨 그를 북부로 보냈다. 그는 대장간에서 일했고 호텔에서 웨이터로 또 벨보이로 일했다. 계속해서 공부하며 책을 읽었고 학교에 다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 오래 살지 못했다. 10년의 노력 끝에 그는 의사가 되었고 소명을 깨닫자 다시 남부로 왔다. 그는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쉬지 않고 집집마다 왕진을 다녔고 소명과 진실을 말했다. 그의 인종이 겪는 절망적인 고통이 그의 내부의 광기를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사악한 감정을 만들었다. 때로 독한 술을 마셨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가슴 속에 야만적인 폭력이 쌓여 한 번은 스토프 부직갱이로 아내를 내리쳤다. 아내는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 윌리엄과 포셔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는 영혼 속에서 투쟁했고 사악한 어둠을 싸워 눌렀다. 그러나 데이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8년 뒤 그녀가 죽었을 때 다 큰 아이들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늙은 그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오후 5시 전각 그는 포시와 하이보이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슈거 힐이라 부르리는 이 지역의 베란다와 방 2개로 된 좁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코플랜드 박사는 경직된 채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입구에 서 있었다. 방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칼 마르크스와 해밀턴의 얼굴을 찾았다. 그들 외에도 할아버지와 함께 바닥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포시가 입구에 서 있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들들의 얼굴을 보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오셨어. 그녀가 말했다. 모두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그는 말랐고 허리가 굽었으며 주름투성이었다. 30년 전 딸의 결혼식에서 입었던 그 초록빛 도는 금정 양복을 입고 있었다. 녹슨 황동 시계줄도 조끼에 달고 있었다. 칼 마르크스와 해밀턴은 서로 보더니 바닥을 쳐다보고 드디어 아버지를 보았다. 베네딕트 메이디, 노인이 말했다. 오랜만일세. 정말 오랜만이군. 그렇지요. 포시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네요. 하이보이, 부엌에서 의자 하나 가져다 줘요. 아버지, 버디와 해밀턴이에요.
코플랜드 박사는 아들들과 악수했다. 둘 다 키가 크고 건강했으며 어색해했다. 파란 셔츠와 작업복 바지를 입은 그들의 피부색은 포시와 똑같이 진한 갈색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다른 식구들도 오지 못한 건 유감이에요. 셰르 이모와 짐과 나머지 가족들도, 하이보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모였으니 기쁜 일이지요. 마차에 너무 많이 탔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마차가 꽉 차서 우리도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성냥개비로 귀를 파며 말했다.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호시는 초조하게 검고 얇은 입술을 핥았다. 전 우리 윌리를 생각해요. 파티나 모임을 즐기는 아이였는데 윌리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방 안에서는 그 말에 동의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노인은 의자 뒤로 기대앉아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포시여, 좀 읽어다오.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포시는 방 가운데 있는 탁자에서 성경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 어느 부분을 듣고 싶으세요? 모두 신성한 하나님의 책이잖니? 네 눈이 가는 대로 읽으려무나? 포시는 누가복음을 읽었다. 깊고 지친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을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구석에 앉아 손가락을 꺾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방은 작았고 답답하고 후덥지근했다. 사방벽에는 달력과 잡지에서 오린 싸구려 광고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벽난로, 선반의 꽃병에는 종이로 만든 붉은 장미들이 꽂혀 있었다. 난로불이 천천히 탔고 석유 램프의 흔들리는 빛이 벽 뒤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포시가 천천히 리듬을 넣어 읽자 코플랜드 박사는 졸음이 쏟아졌다. 칼 마르크스는 아이들 옆에 누워 있었다. 해밀턴과 하이보이는 졸았다. 노인만이 성경 말씀의 뜻을 새기는 듯 했다. 포시는 한 장을 다 읽고 성경책을 닫았다. 이번 일에 대해 여러 번 깊이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이 졸음에서 깨어났다. 뭘요? 포시가 물었다. 이렇게 말이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대목을 기억하지. 그럼요, 할아버지. 하이보이가 공손하게 말했다. 밭을 갈거나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이유를 따져보았단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난 곰곰이 생각했지. 그리고 이것이 내 계획이란다. 나는 모든 자손들, 자녀들, 손자들, 정손자들,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예수님, 우리는 모두 슬픈 흑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성스러운 손을 우리 머리 위에 얹을 것이고 그 즉시 우리는 목화처럼 하얗게 변할 거다. 내 가슴 속에 그 계획과 생각이 수백 번 있었다.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코플랜드 박사는 소매를 잡아당겼고 헛기침을 했다. 맥박이 빨라졌고 목이 조여봤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고 화가 났고 외로웠다. 너희들 중에서 누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 있느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요, 하이보이가 말했다. 폐렴에 걸렸을 때 벽난로에서 저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흰 수염과 푸른 눈을 가진 큰 백인의 얼굴이었어요. 전 유령을 보았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말했다. 저도 한번 보았는데. 작은 소년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셸리아 휘트먼, 너희들은 지금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 이 할아버지는 한번 진실한 계시를 받았다. 작년 여름이었고 무더운 날이었지. 나는 돼지우리 옆에 있는 큰 참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리는데 갑자기 내 등이 짜르르 아파왔어. 그래서 몸을 일으켰는데 주위가 캄캄해진 거야. 두 손으로 등을 받치고 하늘을 올려보는데 갑자기 작은 천사가 보이더구나. 노란 머리에 흰옷을 입은 작고 하얀 소녀 천사였다. 완두콩 크기만 했어. 태양 주위를 날아다녔지. 난 집에 와서 기도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성경을 공부한 뒤에 다시 들에 나갔단다. 코플랜드 박사는 옛날에 느꼈던 위험한 분노를 감지했다. 말들이 두서없이 목으로 치솟았지만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이성의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같은 인종이다. 그들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긴장되어 침울하게 앉아있었다.
이상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다. 베네딕트 메이디, 자네 훌륭한 의사지? 오랫동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나면 내 등이 왜 이리 아픈가? 어째서 고통이 날 괴롭히는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4에서 80 사이일 걸세. 노인은 약과 치료를 좋아했다. 전에도 식구들과 데이지를 보러 올 때면 늘 진찰을 받고 식구들을 위해 약과 연고를 가져가곤 했었다. 그러나 데이지가 그를 떠나자 노인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신문에서 광고하는 설사약과 신장약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지금 노인은 수줍은 듯 기대에 차서 그를 보았다. 물을 많이 드시지요.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충분히 쉬십시오. 포시가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조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나 코플랜드 박사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이따금 칼 마르커스나 해밀턴을 바라보았다. 칼 마르커스는 조 루이스에 대해 말했다. 해밀턴은 주로 우박 때문에 곡식을 망친 것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고 발을 바닥에 비볐다. 그는 성이 나서 비참한 심정으로 계속 그들을 응시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이를 꽉 다물었다. 해밀턴과 칼 마르커스와 윌리엄과 포시를 위해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 그들을 위한 참되고 진실한 목적에 대해 생각했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니 시커먼 감정들이 끌어올랐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식들에게 옛날부터 오늘 밤까지의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슴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가라앉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점점 더 긴장되어 몸의 근육이 뻣뻣해졌다. 주위에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 눈물고 귀묵은 것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곧 그들은 부엌 식탁으로 갔고 노인은 기도했다. 그러나 코플랜드 박사는 먹지 않았다. 하이보이가 술병을 꺼내왔고 그들은 웃으며 병을 돌려가며 마셨지만 그것도 거절했다. 그는 경직된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모자를 집어들고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다. 길고 온전한 진실을 다 말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긴장된 채 밤새도록 뜬 눈으로 누워있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대여섯 집에 왕진을 한 뒤 아침나절에 싱어 씨의 방으로 갔다. 그를 방문하자 외로움이 가라앉았고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올 때는 다시 한번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 집을 나오기도 전에 사라졌다. 사고가 생겼다. 청계를 내려오다가 큰 종이 봉지를 들고 올라오는 백인을 보았다. 박사는 서로 비껴갈 수 있도록 난간 쪽으로 바싹 붙어 섰지만 백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청계를 2계단씩 뛰어 올랐다. 두 사람은 세게 부딪혔고 코플랜드 박사는 고통스러워 숨이 막힐 듯 했다. 맙소사, 당신을 못 봤어. 코플랜드 박사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를 자세히 보았다. 이 백인을 본 적이 있었다. 발육이 정지된 듯한 사나운 몸과 크고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두 손을 기억했다. 그는 돌연 의사로서의 호기심을 가지고 백인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서 이상하게 고착된 움츠러든 광기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안하오, 백인이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난간을 붙든 채 지나갔다.